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 기회는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3월 달에 박람회가 있는데, 여튼 3월 박람회까지는 비용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마이더스, 큰손이라고 불려지는 SY 프랜차이즈의 김성윤 회장님 모시고 오늘 자영업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창업시장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초밥도 하고 계시고요. 하이키친, 그리고 200장 돈가스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큰 손이신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SY 프랜차이즈 김성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창업 시장이 위축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고요. 네. 그리고 또 2022년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시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프랜차이즈 업계를 시작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한 17년 전이네요. 네네.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취업을 해도 결국 나이가 들으면 퇴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 결국 창업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건 결국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나이에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5살 때 취업보다는 장사를 그럼 일찍 시작하자. 어차피 다 장사해서 만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뭐 13평짜리 작은 점포로 처음에는 치킨집, 그 다음에 업종 전환하면서 퓨전 포차, 그렇게 이제 직영점을 하면서 제 가게 한 4-5개를 운영하면서 이제 뭐 당신 같은 가게를 좀 차려주시오 이런 문의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럼 내가 공부도 좀 하고 또 체계적인 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사가 잘 되니까 와서 나도 이런 브랜드를 하고 그렇죠. 싶다.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전수 창업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전수 창업. 네, 그걸 가르쳐줘라. 그렇군요. 그럼 직접 해보셨네요. 그 네, 관련된 저는 뭐 부분들을. 워낙 뭐 그 요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외식학과 나왔고 음. 그래서 한때는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꿈이기도 했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 업장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해서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 홀 매니저한테 주방장이 혼나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주방장이 최고라고 했는데 네. 이게 실제 업장에 나와보다 보니까 고객을 관리하는 게 더 상위 관리자구나. 그래서 이제 요리보다는 경영을 배우자 해서 이제 작은 가게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셨구나. 직접 하실 때 매출이 올라가면 뿌듯한 것도 있으실 때지만 또 한편으로 힘든 것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쵸. 어떤 게 제일 재밌었고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직접 하셨을 때. 진짜 막 그 하루살이 같아요. 그래요. 매출이 올라가면 네. 야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네네. 하다가 매출이 또 오늘 떨어지면 이렇게 우리 가게가 망해나? 막 이런 게 정말 힘든 게 자영업자이고 지금도 아마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튼 이 좋을 때 장사가 잘 될 때를 많이 만들자. 그런 날을.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를 최고 매출 나온 날을 평균 매출화 시키면 우리 가게 무조건 대박이 터질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요. 최고의 매출을 평균 매출로 만들자. 네. 괜찮네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창업 시장이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보면 공실들도 굉장히 많아요. 간판이 또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공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창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꼭 창업을 해야 될까요?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창업이 어렵죠.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네네. 일단 뭐 코로나가 뭐 요번 주에 끝납니다 이게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살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이 내가 찾았느냐?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내가 찾았느냐? 그리고 상대적인 기회는
우리 동네에서 원래 번화가였던 권리금이 1억, 2억 주던 자리들이 권리금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창업을 지금 해서 월에 500씩 더 수익을 호황 때 가져갈 수 있지만 5천만 원 절감된 권리금이라고 하면 근 1년치의 권리금을 이미 세이브하고 들어가는 이런 이제 상대적인 기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 이제 건물주 분들이 좋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코로나 기간에는 그래도 뭐 임대료를 몇 달 프리하게 좀 빼주겠다. 아니면 원래는 뭐 350인데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한 250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좋은 점포를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호황일 때도 경쟁자가 많으면 또 위험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조금 적은 게 지금의 이제 조금 장점일 수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리 호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시장 자체는 어렵지만 일단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역으로는 상권이 죽어 있어서 권리금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트렌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트렌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뭐 보다 보면 못 보이던 그런 가게들이나 또 온라인 주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제 배달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회장님이 보시기에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렌드는 완전히 이제 2년 전하고 비교하면 배달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배달을 하면 좋은 아이템이냐, 배달을 할 수 없는 아이템이냐, 이 세 가지로 좀 보면요. 지금은 배달을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그냥 영업 방침 중에 필수. 우리 무조건 홀에서도 팔고 배달로도 팔아야지.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그 홀에서 영업을 안 하시고 배달 전문점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도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가면 조금 아쉽다. 내가 처음에 창업할 때 홀을 좀 가져갔으면 지금 외래 장사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템을 보실 때는 홀에서 이왕이면 9시 전에, 지금 계속 9시 기준을 두니까요. 이왕이면 9시 전에 가장 많은 소득을 낼 수 있고 영업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렇죠. 그리고 9시가 넘어서도 영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시간 이후에도 배달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주점이나 뭐 술집보다는 이제 가장 필수되는 의식주 중에 우리 네네. 그 먹거리의 형태의 삼시세끼 중에 아침은 못한다 해도 점심과 저녁을 겸비하면서 홀에서도 좀 받고 배달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이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배달 얘기가 나왔으니까 민감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실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배달을 시키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 또 시작되기 전에는 모든 코스트를 홀 장사 위주의 코스트로 맞춰놓고 판매가를 정했죠. 네네. 근데 이 홀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갖고 그대로 배달을 하다 보니 없었던 프로세스가 들어온 거죠. 네네.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야 될 거고, 라이더를 외주를 이제 줘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한 1년 전쯤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한 번 더 경험하고 또 이제 배달이라는 사업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미 코스트를 잡을 때 배달 비용이라는 것도 코스트를 넣어서 이제는 많이 판매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옛날 말이군요. 네, 배달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피해를 본다라는 거는.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나 뭔가 새로운 걸 계획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업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의 첫 번째 요소, 뭐 너무나도 포괄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첫째는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그러니까 제가 정의 내리는 열정이 있거든요. 제가 정의를 갖고 있는 열정은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능동적인 실행, 이것이 열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보다 음. 잘해보자,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하나라도 실행을 먼저 좀 해봤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그 열정 있는 분이, 열정 있는 창업자가 이제 어떤 아이템과 접목할 거냐. 뭐 때로는 개인 창업이 좋냐, 프랜차이즈 창업이 좋냐, 다 좋을 수도 있고 다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는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배달도 가능하냐. 그리고 적은 점포에서도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이템이고, 또 개인 창업의 어려움은 좀 외로워요. 장사가 잘 되면 물론 내 배가 불러서 좋아지긴 하겠지만, 영업이 좀 안 될 때 고민을 나 혼자 해야 되거든요. 특히 또 이제 부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또 얼굴을 맞대고 우리 왜 안 되는 거야?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이렇게 창업자들 보면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단 내가 연구해야 되고 개발해야 될 거를 만들어 놓아진 걸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매출이 좀 적게 나오면 본부와 함께 슈퍼바이저와 함께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 열정이 준비되지 않는 분들은 창업을 안 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확신이 본인이 아이템 선정에 자신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창업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결국은 실패하지 않는 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열정과 아이템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부터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랜드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주로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매장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일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이템을 고를 때는요. 네. 내가 팔고 싶은 거냐, 네. 아니면 소비자가 요즘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거냐. 이 두 가지의 어떤 창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될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그렇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본사도 있고 이제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팔고 싶은 거.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현혹해서 이걸 팔면 잘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각도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역으로 지금의 소비자들은 어떤 걸 찾을까? 지금 소비자들은 어떤 먹거리들을 먹을까를 먼저 좀 관찰하시면 어느 아이템이 좋다, 어떤 것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걸 팔 때 잘 팔리지, 살려는 자 없는데 팔고자 하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잘 팔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을 고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이 무엇일까를 좀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포를 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요즘 그 서울에 번화가 가면 빈집들이 더 많더라고요. 임대 붙여진 곳들이.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골목 상권. 그래서 유흥 상권보다는 골목 상권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인 거고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형 점포보다는 소형 점포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그것이 조금 점포를 상권을 좀 볼 때는 조금 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골목 상권 위주, 그 다음에 소형 점포 위주의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결국은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상대적으로 보면 자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큰 돈을 들여서 투자 대비 이 원금을 우리가 회수하는 기간도 너무나도 길게 걸리다 보니까 또 소자본 창업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소자본 창업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소자본 창업 금액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그래도 1억 선, 1억에서 1억 5천 선 정도는 투자를 하면, 물론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소자본 중에 좋은 아이템들을 좀 선별할 수 있을 자금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워낙 그래도 뭐 창업이라는 게 하는 게 이 점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점포를 얻는 것 자체가 보증금이 뭐 적어도 3천, 뭐 요즘 보통 이제 한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 가족도 7남매인데 7남매 중에 두 분의 누나가 이제 장사를 해요. 근데 뭘 하려고 하면 돈을 적게 들여서 리뉴얼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바꾸면 그렇게 효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마음 먹고 분명하게 제대로 해라. 이런 것도 하나의 상대적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포는 좀 작게 들어가지만 내가 결정한 아이템 대비, 왜냐면 이 공간에서 주는 서비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좀 찍고 싶은 그런 공간을 연출해 줄 거냐.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시설비도 좀 들어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한 1억에서 뭐 한 1억 5천 정도는 소자본으로 한 10평에서 20평 사이에 창업을 해도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1억에서 1억 5천은 네. 보증금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는 포함된 금액. 포함된 예. 금액으로.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어쨌든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창업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의미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공간 서비스와 네. 관련돼서도 의미 있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워낙에 이제 개개인의 SNS가 발달되다 보니 자랑하고 싶은 공간, 그리고 내가 가봤다라는 어떤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게가 누구에 의해서 소문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창업자로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와 계신 분들이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어떤 아이템, 그러니까 먹거리에 어떤 아이템을 먹을 때 좀 편하냐, 편리하느냐.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A라는 창업자의 커피숍 창업자하고 B라는 커피숍 창업자가 있는데 A라는 분은 손님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2시간, 3시간씩 머물러서 간대요. 그래서 이분은 소파를 딱딱한 나무 의자로 다 바꾸고요. 또 B라는 창업자는 1시간, 2시간 머무르는 걸 우리 가게에서 좀 더 편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테이블도 좀 띄워놓고 테이블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었는데 한 2-3개는 빼자. 좀 더 쾌적하게 만들자 했더니 A의 커피숍은 손님들이 점점 안 오고요. B의 커피숍은 바쁜 시간 아닐 때도 손님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소비자 중심으로 그렇죠. 소비자에게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주분들은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잘 그렇죠. 가시는 거고, 잠깐의 매출에 약간 좀 이렇게 현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의 하나의 예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알아보다 보면 막 이렇게 뭘 해야 되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본인이 여기도 가보고 뭐 또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데도 가보고 막 열심히 가지만 갈 때마다 다 좋다 그러잖아요. 네. 싫다고 얘기하다 또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창업 컨설턴트, 창업 컨설팅 이런 업체들하고 또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던데, 창업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좋은 창업 컨설팅 업체나 창업 컨설턴트를 만나려면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은지 요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국내 아주 유능하신 컨설턴트들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경험 있는 컨설턴트냐, 외식업에 대한 외식업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또 점주의 또는 창업자의 어떤 마음이나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느냐. 결국 즉 이제 창업을 해본 분이면 더욱더 그 창업자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볼 게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별도의 수익을 얻으면서 컨설팅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제3자의 컨설턴트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특정 브랜드에 속해 있는 건지, 특정 브랜드를 일부러 그래서 미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창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비 창업자라고 보면 컨설턴트가 저한테 어떤 컨설팅을 해주고 제안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정보를 물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아이템 쪽에 컨설팅을 해준 거는 어떤 것인지, 또 컨설팅 해준 그 창업자분들이 현재는 성과를 내고 있냐, 또 폐업은 많이 했냐,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이냐, 이런 것들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전에 제가 컨설턴트의 정보를 좀 먼저 듣고 나면 확실히 내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신뢰성은 생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그 네. 컨설턴트의 진정성을 확인해 네. 볼 수 있다. 네. 어우, 좋은 팁이네요. 네. 자,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창업자인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브랜드에 소속돼서 어떤 그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검증 단계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또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개인 매장 창업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회사의 뭐 갑질 논란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안 좋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거기다 또 프랜차이즈라는 수명이나 주기가 짧아져서 이제 2, 3년 정도밖에 못 간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제 개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수 창업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전수를 받아서 개인이 그냥 창업을 하면 되니까 훨씬 쉽다. 그리고 고스란히 매출에 대한 것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요. 회장님 보시기에는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개인 창업에 대해서 아까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외롭지 않다. 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 그거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될지요? 예비 창업자의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외식업이나 관련된 직군에 종사하고 있느냐, 또는 경험을 했느냐, 라고 하면 굳이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외식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뭐 유통업이 됐든 가능할 수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이고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사무직을 하거나 뭐 공무원을 하시다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야, 집에서 먹던 그 생선 좀 만들어서 우리 생선 가게 차려보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 상황에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자 하고 싶은, 아니면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템에 과거에 이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우리 뭐 아내가 됐든 신랑이 됐든 동생이 됐든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일을 또 하고 있냐, 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왜냐면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게요, 전체 창업 비율로 보면 폐업률은 개인 창업이 더 높대요. 개인 창업이 높고, 뭐 역시 아까 제가 여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외롭지 않다는, 결국 누군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점포를 운영하면서,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떠한 지역의 상권도 알 수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미 본부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생애 첫 창업이다, 관련되지 않은 창업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프랜차이즈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창업이 나쁘지 않다. 네. 반면에 첫 창업이신 분들은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뭐 일단 안정성 부분하고 폐업률이 오히려 더 낮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처음 사업하시는 거다 보면 누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리도 좀 해주고 챙겨도 주고, 또 매장의 운영이 잘 안 될 때는 와서 확인도 시켜주고 개선 방법도 찾아주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같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창업 예정자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창업의 섹시전이 뭐냐면 커피숍이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네. 그런데 회장님은 외식 창업을 주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커피숍 창업, 그 다음에 외식 창업, 어떤 차이가 있을지. 커피숍 창업, 외식 창업, 뭐 여러 각도에서 비교는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저희도 기회가 되면 커피숍을 하고 싶죠. 근데 웬만한 아이템, 그러니까 한식이냐 양식이냐, 또 양식에서는 어떤 거냐, 스테이크냐 돈가스냐,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커피숍은 사실 브랜드 네임만 좀 다르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거의 비슷하다는, 그래서 굉장한 그 경쟁자들이 있다, 옆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과, 또 자칫 메뉴 구성을 좀 잘못하면
너무 저단가의 메뉴를 판매해서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커피를 100잔 팔아야 15만 원 매출이 나와요. 200잔 팔아야 3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하루 제가 일을 해도 10만 원의 인건비를 받고 임대료가 한 250 정도 나가는 상권이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기 좋고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카페에는 맞기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어떤 수익률을 낮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임 매출과 책임 이익이라고 보는데요. 투자 대비 제가 저희 집의 가장으로서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제 아내하고 딸 둘을 최소한 먹고 살아야 할 생계비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안정성, 그 돈을 어떤 아이템으로 하면 좀 벌 수 있겠느냐. 물론 장사라고 아이템이 좋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지면 외식업과 카페에 대한 차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카페보다는 외식을 했던 사람이고 매장에서 주방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메뉴를 개발하고 이제 외식업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회장님 말씀을 뭐 저 개인적으로 요약해 보면 커피숍 창업보다 외식 창업이 수익성이 더 좋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커피를 그렇게 싸게 팔아가지고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 저가형 커피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손목에 전부 다 붕대를 감고 네,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 아,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또 젊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이런 거를 생각해서 커피숍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오픈하시는 거 보면 젊은 분들이 커피숍 창업 많이들 하시던데 혹시 이런 분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커피숍이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할 때 머신이나 이런 장비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규모 대비 작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봐야 될 게 싸게 팔면 많이 오겠지. 싸게 팔면 많이 오죠,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올 텐데 경쟁력은 가격에 대한 경쟁인데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원두나 부가 서비스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질이 안 좋은 원두를 쓸 수밖에 없고 또 매장 공간도 쾌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테이블을 좀 넓게 놔면 커피숍이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줄 텐데 테이블을 좀 다닥다닥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저는 편리하고 보기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할 거냐가 젊은 분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0평짜리 커피숍 하다가 나중에 50평짜리, 나중에 200평짜리 요즘 이제 대형 커피숍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에서 커피숍이 좋냐, 외식업이 좋냐, 그리고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역동적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보다 내실이나 실속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쭉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화제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회장님을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킨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지금 자리 잡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나도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도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가맹문의, 뭐 본점,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직접 성공시켜 보신 분의 입장으로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랜차이즈 남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본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제 가맹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영점을 하시는 분들이 내 거는 잘하는데 남을 차려주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굉장히 힘들죠, 그 부분이. 근데 그 점주라고 하는 또 하나 카피된 매장을 또 다른 상권에 입점했을 때 달라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1호점하고 똑같이 했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하는, 결국은 이제 시스템으로 시작부터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모든 것들이
매뉴얼로 준비는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수를 하든 아니면 시스템으로 교육을 했을 때 이것을 따라하기가 편하느냐. 뭐 이런 편리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면 일단 본부의 기본적인 요소는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화 시켜놨느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자,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비결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스템, 프로세스, 매뉴얼, 그리고 또 본인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또 회장님한테 숨기고 싶은 네. 잘 안 된 케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안 된 케이스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이제 창업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못지않게 외식업에, 저희는 이제 외식업을 하니까 저희 본사 또 저나 저희 본사의 경력보다 더 많은 외식업의 경력을 갖고 계세요. 브랜드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SY에 이게 좋다라고 선택했지만 막상 운영을 해보니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더 좋네 하면서 본부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쓰지 않는 경우, 또 본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난 가격을 많이 올려서 팔 거야 하는 이런 이제 나름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본사하고 협조가 좀 잘 안 됐을 때 저희도 굉장히 곤란하죠. 난감해하고 우리 점주님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자니 우리 점주님이 또 다른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점주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자니 또 고객은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율해 나가는 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요. 저도 안 그래도 요새 얼마 전까지 하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보면 그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소비자들, 그 시청자들의 시탄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점주들 때문에 실패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럼 좋은 점주를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프랜차이즈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좋은 점주, 가맹 점주는 어떻게 모집하시고 어떻게 만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직영점을 만들고 이 첫 번째 매장이 나오면 이제 관심 있으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소문을 듣고 이제 내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제 프랜차이즈의 기본적인 요소가 세팅이 되면 저희도 광고는 하죠. 박람회도 나가고 뭐 네이버나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또 유튜버나 일반 그 SNS에서도 다 광고를 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집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템이랑 좀 잘 맞을까? 그것은 이제 첫째는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점주의 어떤 성향, 점주의 성향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점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 또 저희가 출점하려고 하는 브랜드의 투자 자금과 이제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입점을 시켜야 할 어떤 저희도 정해놓은 상권이 있는데 그런 상권에서 적합하게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컨디션을 좀 본 다음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점주 모집은 소문에 의한 방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광고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점주의 성향이나 점주의 자금에 따라서도,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주가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브랜드 자체도 위기 상황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가맹하겠다는 점주를 안 됩니다 이렇게 자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근데 본부는 그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뭐 10개의 가맹점이 생겼는데 하나 두 개의 점주님이 이 브랜드의 나름대로 차별화와 경쟁력을 유지 관리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영업을 하시면 본부 입장에서는 나머지 9개, 8개의 가맹점과 지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맹 종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창업 직전에 너무 본인의 주장이 좀 강하시면 죄송합니다면 저희가 계약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 좀 드리죠. 그럴 경우에 점주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사가 안 돼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좀 해줘라 하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근데 계약할 때는 장사 안 돼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또 실제 오픈을 하면 장사 안 되면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소연도 하시고 또 도움을 청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일단 오픈하기 전 계약 때 잘 계약을 하면 본사도 가맹점도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가맹 계약을 하겠다고 찾아와서 네, 그 얘기를 네. 나누시면서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미리 하세요, 그거를? 많은 유형의 이제 창업자들을 만나 보니 저희가 일기예보 나오듯이 이런 성향은 이럴 수 있다라는 게 나름대로 있죠. 뭐 주로 예를 들면 네. 너무나 많은 비용을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 음. 너무나 많은 비용을 깎아달라고 하면 본사에 수익이 없잖아요. 그럼 본사가 결국 경영을 못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깎아서 오픈을 시켜드리면 식자재 깎아줘라, 로열티 깎아줘라, 뭐 깎아줘라, 막 이런 계속 비용적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이익을 더 내면 생각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났다고 로열티를 또 더 내시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곤란한 금전적 관계 때문에 곤란해질까봐 저희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점주님이 본인이 결정된 자리, 상가에서 무조건 입점시켜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 상권에 이 점포는 입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죠. 안 된다. 근데 끝까지 해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도 끝까지 이 상권은 안 됩니다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구나. 이미 자리를 딱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때 안 맞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네, 개설 허가를 안 해주시는군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성향 하고 안 맞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또 어떻게 가려서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난 열심히 할 거예요 뭐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장 그 영업할 때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뭔가 하기는 싫어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신데 매장에서는 뒷짐지고 계시고 싶은 그런 이제 성격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역시 이제 오픈이 되면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기업에서 관리자로 퇴직하신 분들 그래서 실제 업무를 안 해보고 부하 직원들이나 팀원들을 좀 업무를 많이 시켰던 분들은 생각으로 일을 좀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매장 운영할 때 우리는 매장에서 빗자루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고객한테 뭔가 미스를 냈으면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사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지 않은 분들은 영업하면서 일단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돼?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외래 창업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고 저희 브랜드랑도 좀 안 맞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력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가맹 점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점주의 성향에 따라 사실 그 성공과 실패가 크게 좌우되기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또 걸러내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뭐 실질적으로 해보면 열심히 할 거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는 그렇게 관리만 하시려고 하거나 또는 이 일보다 자기의 삶이 우선하신 분들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요즘은 많이 그렇죠. 네. 그래서 손님이 오는 거는 둘째 문제고 자기는 퇴근 시간에 무조건 퇴근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 어렵습니다. 네. 자, 또 보면요. 점주를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점주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냥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본사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사실 본사가 아까 기본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 프로세스, 매뉴얼을 결국 점주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이 점주는 잘 배워서 본인의 매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배운 것들을 배울 때는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적용 안 하시는 케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점주 위에 다른 사람이 같이 일하게 되는 경우에 점주가 또 자기의 직원들을 가르쳐야 되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본사의 매뉴얼, 프로세스, 지침에 대해 임의대로 수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시는 이런 점주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본사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본부의 지침 또 이제 고객과의 약속이 되어 있던 걸 안 지키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지도를 하죠. 1차 지도하고 2차는 조금 이제 위험성이 있다.
하고 이제 경고를 좀 하죠. 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가맹 계약 종료나 가맹 해지 이 조건에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가끔 보이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점주 입장에선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주고 또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될 사람을 내가 교육시켜주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교육을 시켜줘서 보내주면 어떠냐 이런 식의 생각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직원 교육하는 건 대기업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 장사라는 게 또 창업이라는 게 또 외식업이라는 게 이게 정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를 A 상권과 B 상권에 팔면 A 상권은 잘 되는데 상권의 유형은 비슷하지만 B 상권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본부는 이 초기 오픈할 때 교육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스템으로 좀 준비를 해놓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지속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메뉴가 나올 때 뭐 오픈할 때 교육시킨 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신메뉴가 나오면 또 한 번 이제 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지속적인 현장에서 직접 이제 교육하고 또 어쩔 때는 저희가 본부로 다 모셔가지고 이제 집약해서 집체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창업할 때만 받는 교육이 아니고 가맹 본부와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이 있느냐 또 관리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신메뉴에 대한 요청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메뉴가 점점 많아지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고가 계속 쌓인다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신메뉴가 출시된다고 매출이 그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무엇인가가 또 안 팔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본부에서는 신메뉴를 출시할 때 출시 전 삭제해야 할 메뉴를 먼저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재고의 부담률이라든지 판매가 저조한 것들 또는 고객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먼저 추리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언제부터 단종이 됩니다. 언제부터 판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삭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매장이 갖고 있는 저장고, 그러니까 냉장고의 순환도 이제 그때 한번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저희가 메뉴의 숫자를 좀 빼주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메뉴는 더욱더 편리하게 좀 구성을 해줘. 그래서 완벽한 이제 PB 제품으로 우리가 탕 같은 경우에는 팩만 찢어서 바로 끓일 수 있게 이제 편리함을 좀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신메뉴라는 것은 메뉴만 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메뉴 출시인 것 같아요. 방송 전에 사전에 회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매력은 교육이 없는 프랜차이즈가 가장 좋다. 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결국 그게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요, 최근에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메뉴 가격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힘들죠. 많은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고. 네네. 또 우리 그 창업하시는 자영업자나 우리 가맹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가격은 아직 안 올랐는데. 네. 이제 원재료 값이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부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이 재료가 일시적으로 인상된 거냐. 이때는 일단 저희가 식자재에서도 일부 수익이 있고 또 저희가 구매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이게 어떤 상승 효과이며 그렇지 않게 어떤 업무들을 좀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좀 올라간다면 결국 판매가의 반영은 언제쯤 해줄 것이냐. 그리고 동일한 메뉴의 판매를 가격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메뉴를 조금 더 새롭게 리뉴얼하면서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전체 매출액에서 순수한 원재료비, 네, 식자재 비용이겠죠? 식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선일까요? 전체 코스트로 보면 한 38%, 40%? 요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떠한 판매가를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한 높은 거는 60%에서 65%까지 코스트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입니다.
뭐 현실성 있게 한 7,000원 하자고요. 짜장면 한 그릇이 7,000원인데 어떤 가게는 원가가 2,500원 들어가고요. 어떤 가게는 원가가 4,000원이 들어가요. 어느 짜장면이 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겠냐? 확률로 보면 원가 코스가 높은 것들이 훨씬 더 소비자의 경쟁력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가 높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원가가 차지하는 코스 대비 매출 이익으로 차지하는 이익 구조는 어떠냐를 좀 살펴보면 저는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그 음식집을 한다면 가장 높은 코스트를 갖고 있는 식당이 가장 맛있을 수 있고 확률적으로는 가장 좋은 재료를 쓸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코스트만 보시지 말고 판매 마진, 영업 이익이라는 좀 수익 구조를 좀 보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게 코스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원재료 값이 올라가서 네. 더 좋은 맛, 또 좋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해주면 그게 매출로 네. 연결될 수 있으니까 꼭 원재료 비율만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아,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좋습니다. 오늘 프랜차이즈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회장님께서 윤초밥이라는 아,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또 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윤초밥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특이해요.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 메뉴들 중에, 네, 초밥이라는 메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네. 고기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고기를 먹는 시간보다 이제 회나 초밥을 먹는 시간들이 식사들이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초밥을 점점 더 많이 좋아하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치킨 브랜드, 뭐 피자 브랜드, 뭐 삼겹살 브랜드 이런 이제 육류 쪽에 브랜드에 비해서는 경쟁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를 하는 본사는 그렇다 치고 실제 시장에서는 어떨까 하고 시장 조사를 했더니 반경 예를 들어서 1km 내에 일반 이제 골목 상권이 됐든 뭐 먹자 상권이 됐든 반경 1km 정도를 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 50개면요. 치킨집, 피자집은 한 70개 나오더라고요. 중식당이 한 3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초밥집이 한 10개, 11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러면 왜 초밥집은 누가 창업을 했을까 했더니, 횟집이나 초밥집에서 종사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회를, 뭐, 고기를 잡아봤거나 초밥집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좀 돈을 모아서 나 뭔가 창업을 해야 돼 이러면 횟집이나 초밥집을 차렸는데, 일반 창업자들은 차리고 싶어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죠.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제 사람을 종사했던 어떤 기술자를 써서 창업을 했는데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기술자의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이 좀 발달했어요. 생선에 회만 떠서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생선을 살아있는 물고기를 납품하지 않고요. 횟감만 떠가지고 냉장으로 유통을 합니다. 냉장으로. 네. 네. 그리고 초밥의 아주 그 기술은 또 이 밥을 잡는 기술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로봇이 기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경쟁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있고 그리고 기술이 발달돼서 초밥집을 차릴 때 필요한 기술들이 이제는 다 시스템화됐다. 이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 경쟁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에 또 코로나가 풀린다 하더라도 초밥은 좋은 게 배달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도 그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도 때로는 접시에 주지 말고 포장지에 넣어달래요. 왜요? 했더니 드시다가 남기면 그대로 싸갈 수도 있고. 예.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초밥이 아주 굉장한 성장을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창업 시장의 아이템이 되겠구나 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고, 그리고 또 경쟁도 정도가 생각보다 좀 낮고, 현재.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통해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 해서 초밥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자, 초밥이라는 브랜드가 근데 또 있긴 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마트에도 초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동네 횟집에서도 초밥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요즘 최근에 생겨서 깔려 있는데, 윤초밥만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최고 뭐 으뜸으로 치는 게 이제 가성비, 가심비를 좀 따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마트에서 파는 그리고 또 저가 초밥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희는 저렴하면서 많이 주지 말고 이제 창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받을 돈을 받고 제대로 된 메뉴를 판매하자. 그래서 판매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양합니다, 메뉴들이. 그래서 초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우동도 팔고요. 모밀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어떤 타겟을 결정하면 그 고객이 초밥을 먹으면서 다양하게 즐기고 싶은 샐러드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구성을 좀 가진 것이 저희들의 경쟁력이죠. 아, 그렇군요. 초밥 시장도 뭐 저가형 시장, 그 다음에 고가형 시장, 이렇게 가격 대비도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윤초밥은 어디쯤 속해 있나요? 저희는 뭐 고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저가도 아니고, 저희는 중저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중저가라고 표현한 건, 저렴하게 느껴지는 가성비, 상품의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초밥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런칭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런칭해서 이제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준비해서 1호점을 오픈한 지 지금 1월이니까 한 5개월, 이제 6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했죠. 준비하면서도 했고 또 1호점을 만들면서도 됐고,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 모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의 수명이 짧은데 윤초밥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실 프랜차이즈 수명이 짧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당분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고객 또는 특정 시간대 먹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한 끼 정도는 초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초밥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는 안정성이 좀 확보됐다고 할까요? 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윤초밥만의 또 공간 서비스 이런 것도 있나요? 윤초밥만의 공간 서비스, 일단은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소자본 창업에 매장이 한 15평에서 20평 정도면 충분히 오픈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작지만 사랑방 같은 느낌, 그래서 인테리어의 어떤 깔끔하면서도 좀 안정감 있고 따뜻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요. 또 우리 아이템이 저희가 특수로 이제 제작을 해서 포장 용기도 제작을 했는데 결국 최고의 공간은 손님의 안방이겠죠. 소비자가 포장을 해서 사무실, 집, 또 어떤 행사장 이런 데서 먹을 수도 있게 편리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포장 서비스가 아닌 공간을 집에 가서도 드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도 또 하나의 공간 서비스의 보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도 준비가 잘 돼 있겠네요. 예, 그럼요. 자, 또 메뉴 관련된 부분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보면 다양한 메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초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등급, 뭐 피스별로 가격 이런 것들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작은 초밥은 5피스, 6피스 나오는 피스는 한 8,000원, 7,000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2피스 나오는 것들은 이제 13,000원에서 19,000원대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밥들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광어 초밥을 좋아해도 또 스키 개념으로 또 다른 초밥들을 한두 개 먹고 싶어 하는. 그래서 모듬 초밥에 여러 가지 형태가 기본으로 좀 깔아져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뭐 저희 둘이 식사를 할 때도 있지만 4명이 왔을 때 굳이 다 4명이 초밥을 먹진 또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우동 먹을래, 모밀 먹을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또 덮밥도 있습니다. 그래서 덮밥의 형태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초밥을 먹으면서 이제 샌드위치나 샐러드도 먹게도 해놨기 때문에 외식도 좋고 회식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호화스럽지는 않지만 오늘 제대로 한 끼 먹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성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윤초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 기대가 되는데, 자, 윤초밥만의 경쟁력 다양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윤초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기하면
골목 상권, 소자본 창업, 그다음에 소형 매장 네. 이런 포인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브랜드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매칭이 정확하게 되겠네요. 예. 그런 이제 시장을 보고 저희는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니까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이 뭐 우려되는 잠깐 얘기인데 배달하다 보면 이렇게 쏠려가거나 이렇게 해서 망가지진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런 리뷰들을 보면 간혹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달을 네네. 하다가 흔들렸다. 근데 저희의 그 초밥이 담겨지는 이 특수 포장지는요, 초밥 하나를 잡는 트레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일부러 막 흔들지 않는 이상 크게 이렇게 초밥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냥 보통 이제 일반 케이스에다가 여러 초밥을 넣는 것들은 뭐 그 피가 좀 그 생선회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밥끼리 뭉쳐지는 경우도 있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초밥 하나를 잡아주는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까지 덮을 수 있게 일반 랩으로 치는 게 아니고 뚜껑까지 되어 있어서 정말 일부러 흔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초밥이 넘어가고 쏠리는 현상은 없게 만들어져 있고 물론 배달도 이제 점주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배달 대행 서비스를 그렇죠. 통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어떤 주의를 좀 주고 협조를 좀 구하기도 하고요. 또 고객이 저희 상품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반품을 해주거나 그에 맞는 상한은 대가로 어떤 처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조사하면서 사실 윤초밥만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점주 입장에서의 경쟁력이다. 라고 얘기하면 인건비 감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특히 초밥에 밥을 말아주는 기계? 네. 획기적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도입하게 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죠. 야, 이게 회를 떠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밥을 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고객을 접객하고 계산하고 포장해주는 이런 인력이 들어갈 때 과거로 생각해보면 핵심이 어디냐라고 보면 어떤 분은 회를 떠주는 게 핵심이래요. 근데 어떤 분은 밥을 지어주는 게 핵심이래요. 근데 이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행위의 핵심은 맞지만 캐셔나 고객 응대자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양쪽의 비용을 줄이자 또는 없애자. 그리고 이제 시장을 조사했더니 필렛이라고 하는데 그 생선만 떠서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 봤더니 이미 다양하게 만들어진 그 밥을 지어주는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밥알의 사이즈라든지 또 정량을 잡아주는 기계들로 해서 이렇게 기계가 뭐 쉽게 얘기하면 손이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지어주는 느낌? 그런 걸로 해서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저렴하게 만들어놨죠. 이 기계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또 최저시급 올라가가지고 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네. 아르바이트 하나 뽑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에 초밥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밥알이 흩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기계가 고장나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나요? 물론 기계다 보니까 멈출 때도 있겠죠. 근데 물론 그런 이제 많은 테스트들은 해서 이제 불량이냐 아니냐는 이미 판단이 돼서 이제 출시가 된 기계고요. 또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는 또 주방 사업을 또 하는 계열사가 또 있기 때문에 AS나 또 AS를 그러니까 고쳐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바로 교환하여 이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뭐 브랜드 선정도 좋고 메뉴도 좋고 원가 비율도 좋고 다 좋은데 요즘 점주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건 인건비다. 네. 이런 생각 그렇죠. 계속 하게 되는데 인건비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획기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회가 기본적으로 생선이 다 잡아서 필렛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밥은 이제 기계가 말아주니까 결국 그 위에다가 회를 그렇죠. 슬라이스해서 올려주는 형태만 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바쁠 때도 손이 많이 안 가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 계속 이슈가 되는데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초밥 관련된 얘기도 쭉 나눠봤는데요. 일단
앞으로 2022년 한 해 윤초밥 관련된 부분이 우리 회장님한테도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초밥 관련돼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식당을 하고 싶다. 외식업을 하고 싶은데 매장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또는 편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깨끗한 이미지에 어디보다 깨끗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그리고 매장이 일단 기름 냄새나 이런 냄새가 없어요. 초밥집은. 그래서 청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장이 보면 소형 점포여도 매장이 그럴싸하게 좀 비주얼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기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도입돼서 인건비를 적어도 동일한 매출 대비 약 하루에 100만 원을 팔면 우리가 옛날 같으면 초밥집에 한 3명, 4명 있어야 되겠죠. 한 분은 회 떠줘야 되고, 한 분은 또 초밥 잡아줘야 되고, 한 분은 포장하고 영업하고 뭐 서빙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적은 점포 같은 경우에 저희 보통 2명 정도 일을 합니다. 점주님 2분의 가족이 하시든지 아니면 한 분의 어떤 창업자와 한 명의 고용을 통해서 이제 보통 2분 정도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된 것을 2022년 코로나는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이 지속이 그럼 올해 끝나겠냐? 그렇진 않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전염병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거고 배달이라는 것도 꾸준하게 성장해서 더욱더 큰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할 때 윤초밥을 윤초밥의 윤이 김성윤의 윤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브랜드고 또 저희가 충분한 이제 테스트를 통하고 영업을 해본 결과 이거는 정말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섰고 그래서 2022년도 저희와 함께 저희 SY와 함께 저희 윤초밥과 함께 창업에 고민이 되신다면 뭐 질문해 주시고 정보만 가져가셔도 저희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질문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윤초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네. 윤초밥 올해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네. 생겨났는데요. 매출 잘 나오나요? 매출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평수 대비 투자 비용 대비 초밥집 매출이 좀 좋더라고요. 일단 단가가 좀 좋고요. 그리고 족발은 둘이 모여도 한 마리, 치킨도 둘이 있어도 한 마리, 셋이 있어도 한 마리, 배가 고프면 2마리잖아요. 근데 초밥은 인분이라는 표현을 해요. 1인분이냐 2인분이냐. 그래서 보통 1인분에 하나의 도시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이 먹으면 3인분. 그러면 한 4만 원대 매출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되는 이제 뭐 샌드위치나 뭐 우동이나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곁들이게 되면 객단가가 치킨 한 마리가 비싸져도 18,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16,000원, 18,000원인데 그 정도의 단가로 훌쩍 넘어서서 객단가가 너무 좋다. 포장해 나가고 배달해 나갈 때도 단가가 일단 좋아서 매출이 뭐 한 15병 차리면 저희가 보는 거 한 4,500 정도는 무난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생각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장님 진행하시는 다양한 브랜드에 보면 그 모델이 네, 유명인을 쓰시더라고요. 네. 하이키친 같은 경우에는 윤형빈 씨. 네. 그다음에 200장 돈가스에는 이상준 씨. 네. 이렇게 모델로 쓰고 계시는데 일단 특별히 코미디언을 네, 모델로 쓰시는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뭐 인지도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 개그맨들을 좀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윤초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런칭할 때 초기에 마케팅에 집중하지 않고 초기에는 매장에 집중하자. 그래서 약 한 가맹점이 30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연예인 광고나 이런 광고를 좀 더 활발히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연예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냐면 아주 유명하고 뭐 요즘 뜨는 아이돌을 쓰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비싸요. 근데 그 너무 비싸지면 그 이제 또 부담이 가맹점과 함께 이제 또 부담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30호점 정도 되면 윤초밥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연예인분을 한 분 또 이제 모시고 와서 모델로 또 하면 좋고 또 이제 많은 그 배달 어플들이 그 어플 창에서 브랜드를 인식하기 전에
그 친근한 연예인 얼굴을 보고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연예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가맹점으로 신청을 해서 네,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되면, 가맹하게 되면 혜택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그 많이 부분까지 주셔야 될 것 생각을 안 같은데. 해봤는데 많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네. 보고 있는 건 뭐 가맹비 정도 네. 또 우리 뭐 교수님께서 직접 또 여쭤보시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될까 했는데 어떤 뭐 저희가 초기에 점주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 중에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교육비와 가맹비 정도는 저희가 좀 지원하고 오, 네. 그럼 가맹비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없는 건 아니죠. 지원해 드리는 거죠. 아, 지원해. 면제해 드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가맹비가 있는데, 네. 일단은 안 받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겠네요. 그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한 1,000만 원 되죠. 그러니까요. 와.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이 기회는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본사가 17년 됐습니다. 네. 17년 동안 사업을 해보면서 처음에 브랜드가 런칭됐을 때 지원하는 건 저희의 첫 번째 신뢰자, 그 파트너를 만들고 그 파트너에게는 조금 지원하자라는 성격에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3월 달에 박람회가 있는데 여튼 3월 박람회까지는 비용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네.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또 200장, 다양한 200장 돈가스, 하이키친, 윤초밥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좋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더 이렇게 세상이 좀 쌍막해지기도 하고, 저는 25살 때 장사를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크게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창업에는 굉장한 리스크도 있지만 아주 좋은 비전도 갖고 있는 게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2022년도에 한번 해보자, 또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일단 많이 알아보십시오.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보다도 더 대단한, 또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본사들 많고요. 또 주변에 보면 프랜차이즈 아니어도 정말 이렇게 귀동냥해서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보 없이 또 보고 듣고 배우는 것 없이 내 고집으로만 창업을 할 때 그 리스크는 모두 내가 떠안아야 된다는 거,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보 탐색을 좀 하시고, 저희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나 또 좋은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 또는 지역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곳들을 그 성장 포인트를 좀 잘 찾아서 정보 수집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춰서 네, 초밥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더라도 배달을 같이 계속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또 골목상권, 소자본 창업, 그리고 소형 점포에서 가능한 창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또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절감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양한 장점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우리 윤초밥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SY 프랜차이즈의 김성윤 대표님과 함께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